식사들 맛있게 하셨나요? 네, 식사 꼭 하십시오. 그러다 우리가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이게 무슨 금식하면서 독불 일리고 하나도 없는 거니까 편하게 식사도 다 하시면 하시고, 뭐 조금 늦게 와도 괜찮아요. 한 5분 정도는 쓸데없는 얘기 하니까 식사할 거 다 하시고 그리고 오셔도 됩니다. 이제 세 번째 시간이니까 이제 반이 넘어갔는데 이거 들을만해요? 네? 어때요 느낌이? 오늘 처음 왔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낯이 익지? 글쎄 말이야, 꼭 여러 번 오신 분 같아요. 맨 앞에 당당히 앉으셔가지고, 아주 그 자세가 좋아요. 어때, 느낌이 어떠세요? 좋아요? 두고, 굉장히 솔직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굉장히 고마워요. 자, 그러면 또 우리 여기 맨 앞에 오늘 처음 오신 분을 위해 가지고 간단하게 복습을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이라고 하는 거는 말을 가지고 하는 게 기본이다 그랬죠. 사실 상담이 꼭 말로 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말로 자기 감정을 잘 표현하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하고 할 때는 예를 들면 놀이치료라든가 또는 아마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은 뭐 미술치료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또는 춤으로 하는 이러한 무용치료 하여튼 이런 다양한 이러한 방법이 상담에다 동원이 됩니다. 상담의 기본은 뭐냐면 자기 마음속에 있는 감정을 표현하게 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이걸 마음속에 쌓아두는 게 아니라 이거를 표현하게 하는데, 사실 예술이라고 하는 모든 장르의 본질은 우리들의 감정을 표현하는 게 예술입니다. 그래서 이 말로 하는 게 가장 기본이지만 어린아이들하고 할 때는 또는 말로 잘 하기가 어려운 감정일 때에는 그림을 그린다든가 아니면 연극을 해본다든가, 요즘에 또 아주 쉬운 방법으로는 사진을 찍는다든가 이제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이걸 하는데 그 본질은 동일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감정을 표현하도록 도와주면 되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긍정적 감정을 우리가 누구에게 얘기 못해서 병 걸리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대개 경우에 부정적 감정을 이걸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화가 쌓이고 속이 타들어가는 거니까 이거를 잘 표현해 주게 되는데, 감정을 표현하니까 더더군다나 이 대화를 할 때 이제 너하고 나하고 대화를 한다 그랬죠? 너하고 나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우리도 또 내처럼 이야기하고 이렇게 돼서 원래 대화는 듣기 말하기 이게 되풀이 되는 건데 이 상담이라고 하는 이 대화는 듣기 이렇게 가는 게 기본이다 하는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말은 내가 하지만 내 생각이나 나의 거를 표현하지 않고 거울처럼 상대방에게 너 지금 이런 마음이구나, 너 지금 이런 느낌이구나 하고 이렇게 그 상대방의 마음을 그냥 그대로 비춰주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이 우리 차례가 됐을 때 이 화살표를 좀 다르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화살표를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했죠. 그러기 위해서는 주어가 너는 이렇게 돼야 된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는데 또 하나는 이 감정을 우리가 지식과 정보를 나누기 위해서 대화를 하는 거가 있고, 이걸 우리가 사리 대화라고 부르고, 또 하나는 감정을 나누기 위해서 하는데 이걸 우리가 심정 대화라고 부른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담이라고 하는 거는 감정을 푸는 거기 때문에 심정 대화를 하는 거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듣는 거다. 그 기본적인 형식은 네가 지금 이런 마음이구나 하는 그런 걸 알아주는 거단 말이죠. 자, 예를 들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집에 회사에서 화가 좀 나가지고 들어왔던 남편의 이 일을 제가 한번 들었는데, 이 남편이 들어와가지고 부인에게 에이씨, 나 내일부터 회사 안 간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이럴 때 이걸 사리대화로 머리로 받으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사냐? 이제 이런 식의 대화가 넘어가는데, 이거를 심정 대화로 하게 되면 상대방이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그 마음에 어떤 감정이 있길래 이런 이야기를 할까 하는 그거를 알아내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남편이 회사에 갔다 오자마자 부인에게 나 내일 회사 안 간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 마음이 어떻다는 건가요? 예? 화가 났다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회사에서 뭔가가 기분 나쁜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얘기를 하면 될까요? 우리가 어저께 배운 대로 한번 해보면, 우선 주어가 뭐로 나와야 될까요? 너, 당신. 뭐 그건 상대방이 나하고 관계에 따라서 뭐 너가 될 수도 있고 당신이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뭐 호칭은 어쩌도 괜찮아요. 너는 지금 감정이 어떻다는 거예요? 화가 났구나. 그러면 당신 오늘 회사에서 화가 났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오늘 회사에서 기분 나쁜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아니면 요새 회사에서 너무 힘들구나. 이게 감정이란 말이죠. 이 감정을 그걸 나는 회사에서 기분 나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대개 사람들은 에이 나 회사 안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거야. 그럴 때는 그 말의 내용을 듣지 마시고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된 그 마음이 뭘까 하는 걸 듣고 거기에 반응을 해주시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연습을 한번 해봅니다. 자녀가 학교 갔다 와가지고 엄마한테 엄마 나 내일부터 학교 안 갈래. 자, 그럼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 처음 오신 분. 틀려도 괜찮아. 처음 왔으니까 한번 해봐요. 아우! 야, 이분이 처음 오면서 맨 앞에 있었던 이유가 있어. 자신 있어요. 그래요. 오늘 학교에서 힘든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는데, 이걸 또 잘못하면 어머니들이 너 그러면은 대학에 어떻게 갈래? 뭐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 애가 열이 올라온단 말이죠. 그러면 아니 내가 뭐 공부하는 기계야? 이렇게 금방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또 엄마가 야 너만 학교 다니냐? 너만 공부하냐? 이렇게 나가면 얘를 마음속으로 굳은 결심을 하게 된단 말이죠. 다시는 내가 엄마하고 얘기 하나 봐라. 응?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는 친엄마 맞나? 뭐 이제 이런 느낌도 들고 이렇단 말이죠. 자, 이런 게 우리의 심정대화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마음을 받아주면 얘가 맘 놓고 이제 진짜 학교 안 갈 거다 이런 걱정을 해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얘도 학교를 가야 된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을 받아준다고 해서 마음 놓고 학교 안 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엄마가 내 마음을 알아주니까 더 훨씬 속에 있는 걸 풀고 더 열심히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럼 하나만 더 해봐요. 우리 자녀가 여기 지금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계실 텐데 어느 날 어떤 학생이 오더니 선생님 나 내일 다음 주부터 교회 안 올래요.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네? 뭐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무슨 화나는 일이 있니? 하고 이렇게 하면 그거 참 평소에 안 하던 거 하려니까 힘들죠. 본인이 해놓고도 굉장히 쑥스러워해요. 그래요, 잘했어요. 너 이게 화나는 일이 있어서 안 간다고 했다는 마음을 알아줬잖아요. 화나는 일이 있니? 내지는 조금 더 좋은 거는 너 화나는 일이 있었나 보구나. 물어보는 거는 내가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잖아요. 알고 네 마음 내가 알아. 이렇게 되면 이걸 의문문으로 하는 것보다는 너 오늘 너 교회에서 화난 일이 있었나 보구나 하고 이렇게 얘기해 주면 훨씬 더 이제 편해지고, 그러면 꼭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보고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왜 그거를 얘기하게 돼 있느냐 하면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불편한 감정을 오래 갖고 있으시지 않아요. 누구나.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면 이거를 빨리 이야기하고 털어버리고 싶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저게 이 심정대화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아무리 어린아이하고도
대화가 된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어린아이들이 어른들이 하는 얘기를 못 알아듣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머리로 얘기해서 못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은 지식이나 정보나 삶의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리 대화를 하려고 하면 어린아이들은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어린아이들도 감정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러니까 그 감정을 알아주면 어린아이들도 아주 쉽게 자기 마음속에 있는 감정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어린아이들이 훨씬 더 심정 대화를 잘합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머리로 뭐를 자꾸 생각하고 설명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느끼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그 예를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느냐 하면 어머니들이 갓난 아이하고 대화하는 것을 보면 압니다. 갓난 아이들이 어머니하고 이 같이 대화를 나누잖아요. 어머니들은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의 울음소리만 듣고도 얘가 지금 왜 우는지 뭐가 불편한지 이런 거를 알아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어린아이들하고 소위 베이비 톡을 하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어머니를 보고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하고도 얼마든지 대화가 가능한 이유가 심정 대화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심정 대화는 연령에 불문하고 할 수 있고 심정 대화는 말을 안 하는 상태에서도 가능하고 나하고 언어가 다른 외국인하고도 가능해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기본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인간의 종의 특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세상에 어느 나라 사람도 화난 거는 알아듣고 자기를 좋아하는 표정은 다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 심정 대화를 잘하는 사람은 어느 누구를 만나서도 좋은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심정 대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어른이 돼가면서 잃는 게 뭐냐면 이 심정 대화를 하는 능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좋은 관계를 우리는 맺지를 못하고 외롭게 살아요. 어린아이들은 외롭지 않아요. 어린아이들 보세요. 어디 갖다 놔도 얘가 건강하게 자라나는 어린아이라면 쉽게 사귀고 쉽게 같이 어울려서 놀고 그러잖아요. 얘네들이 마음을 전달하는 능력을 어른들보다 훨씬 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이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 대인관계를 훨씬 잘할 수 있어요. 제가 우리나라의 그 여성 과학자 및 실업인 연합회라는 게 있어요. 여성들 중에 이 자연과학 계통에 이제 커리어를 쌓아가는 이런 분들의 연합회가 있는데 그게 이제 몇 가지 이렇게 등급이 있어요. 그게 제일 높은 등급이 뭐냐면 여성들 중에 과학자로서 어떤 단체의 장이 되거나 이런 분들의 모임이 제일 윗단계예요. 예를 들면 이 여성으로서 대학의 그 자연과학 계통의 학장님이라든가 아니면 대덕연구단지나 이런 데 있는 그 연구소의 소장님이라든가 이제 이런 분들이 모여있는 이런 단체가 있는데 제가 거기 가서 한번 똑같이 직검하는 강의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점심을 먹는데 그 중에 굉장히 그 대덕연구단지에 있는 유명한 연구소의 소장님이 저에게 참 자기가 오랫동안 궁금했던 점이 오늘 제 강의를 듣고 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오랫동안 궁금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대덕연구단지나 이런 데는 이 남편과 부인이 다 박사고 같이 연구원으로 와 있는 그런 그 커플들이 여럿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참 이상했던 거는 그 중에 그 남자 연구원들이 그 대덕이나 이런 유성의 연구단지 근처에 있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여성들하고 친해지는 경우가 종종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가 도저히 그게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집에 가면 그렇게 머리 좋고 공부 많이 한 부인이 있는데 왜 그 공부도 전혀 못하고 그랬던 그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여성들하고 사이가 좋아지는지 약간 도통 이해가 안 갔대요, 그동안. 근데 제 강의를 듣고 나음에야 이해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해가 되시나요?
그거 어떻게 이해가 되세요? 서비스 왜 종사도 안 해보고. 자, 이 이유는 이제 간단해요. 집에 있는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집에 가면 공부도 많이 하고 아는 것도 많고, 응? 이런 똑똑한 부인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왜 이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여성하고 가까우냐, 이렇게 이제 이분은 문장을 이렇게 만드는데 이걸 이제는 바꿔야 돼요. 집에 가면 똑똑하고 머리가 좋고 배운 게 많은 부인이 있기 때문에 안 가. 이 이야기를 제가 오늘 한 얘기를 알아들으셨으면 지난 이틀이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였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어요? 집에 가면 부인은 자꾸 사리 대화하자 그래. 왜냐면 본인도 박사고 본인도 공부 많이 했고 아는 게 많으니까 자꾸 옳고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인의 특징이 뭐냐면 사리 대화를 하는 거예요. 나 이제부터 회사 안 간다 그러면 그럼 우리 집 뭐 먹고 살게? 이게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머리로 사니까. 그런데요, 이거 지금 좀 비유가 이게 교회에서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이 남편이 평소에 가끔 가는 이러한 이 룸살롱에 갔다 그래요.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거기 가가지고 그 룸살롱의 마담에게 나 내일 회사 안 간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마담이 그럼 당신 집은 뭐 먹고 살게? 이렇게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그게 부인하고 마담하고 다른 점이야. 그 얘기는 뭐냐면 집에 가면 부인은 사리 대화를 하는데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심정 대화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하고 있을 때가 훨씬 마음이 편하나요? 그렇죠. 제 대학원 이 학생들이 이 공부를 하다 보면 이 혼기를 자꾸 놓쳐요. 이제 너희들 연애하고 싶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면 다들 하고 싶대요. 근데 짝을 못 만난다는 거야. 그럼 난 니들 연애하는 거 가르쳐 줄까? 그랬더니 굉장히 궁금해하면서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려줬어요. 여기도 지금 결혼 못 하신 분, 안 하신 분은 안 들어도 돼요. 그건 본인이 의도적으로 안 하면 할 수 없는 건데, 못한 분, 하고 싶은데 이상하게 이성 친구가 안 만나지는 분은 오늘 제 이야기를 잘 드셔야 돼요. 이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예를 들면 우리 대학원 학생들 같으면 데이트하러 나갈 때, 제가 하는 충고예요. 데이트하러 나갈 때 머리는 연구실에 두고 나가라. 그리고 마음만 가지고 나가라. 그리고 그 다음날 학교 와서 연구실에서 머리 다시 끼고 강의실에 들어가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밖에 나가서 데이트할 때는 사리 대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정 대화만 하라는 거예요. 심정 대화를. 그래야지 짝이 생긴다는 거지. 이 연애할 때는요, 밤새워도 그렇게 할 얘기가 많아요. 그런데 이게 이상하게 결혼하고 몇 년 지나면 할 얘기가 없어요. 그게 왜 안 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얘기 안 해도 다 안 돼요. 아는 거는 지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연애할 때는 심정 대화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감정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할 얘기가 많아요. 그런데 결혼하고 몇 년 지나면 이제부터는 사리 대화만 하거든요. 밥 먹었냐? 별일 없냐? 뭐 이런 얘기들만 하니까 할 얘기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심정 대화를 계속 하셔야 돼요. 이 훈련을 하셔야 돼요. 친밀한 관계가 되면 될수록 심정 대화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람이 변하는 거는 이 심정 대화를 할 때 사람이 변해요. 또 제가 경험한 거를 얘기하는 게 제가 제일 잘하니까 또 제 과거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은요. 저는 굉장히 이렇게 저를 보면 세상에 별로 어려움 없이 살고 같이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심리학을 좀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굉장히 마음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게
이 집이 가난해가지고 집을 굶었다든가 이래서 힘든 건 아니었고요. 다른 거로 힘들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초등학교 때 그때 서울에는 서울 4대 부속 초등학교하고 서울 교대 부속 초등학교 두 개가 특수학교였어요. 여기는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야지 들어갔어요. 근데 제가 서울 4대 부속 초등학교 시험을 보다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일반 학교를 가는데, 제가 동네에 있는 일반 학교를 1학년에 들어갔는데 너무나 학교 다니는 게 재미가 없고 이 4대 부속 초등학교 시험보다 떨어졌다는 게 나한테 너무나 큰 상처였는지 학교 가서 공부를 안 하고 말썽을 피워가지고 초등학교 1학년에 몇 달 다니다가 제적당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시험보다 떨어지고 일반 학교 갔다 제적당한 사람이에요. 이때부터가 내 운명이 어떻게 됐을 거라는 거 좀 짐작이 가시죠. 그래서 이제 놀았는데, 이게요, 나 혼자 학교를 안 가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애들은 친구들은 다 학교를 갔는데 애들이 학교 올 때까지 저는 할 일이 없어요. 이게 제일 힘들어요. 이 혼자서 학교를 안 다니니까. 근데 저희 아버지가 목사였고 미국에 유학을 갔다 오셨기 때문에 미국에서 교회들에서 저희가 있던 교회에 이 구호물자들이 그때 많이 왔어요. 근데 그 구호물자 안에는 꼭 뭐가 있었냐 하면 퍼즐이 있었어요. 퍼즐. 그래서 제가 이 우리 친구들이 오기 전까지는 퍼즐을 풀면서 놀고 학생 이제 친구들이 오면 이제 같이 놀고 이런 시절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가 돼서 다시 제가 이번에는 서울 교대 부속 초등학교에 원서를 넣었어요. 4대 부속 초등학교는 인재를 몰라보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시험을 봤는데, 필기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면접을 보는데 퍼즐을 이렇게 주면서 이거 한번 풀어보라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뭐 1년 동안 절치부심한 게 이건데. 그래가지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걸 풀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교대 부속 초등학교를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을 했어요. 이거 내가 내 입으로 이런 얘기하기는 좀 창피하긴 한데 수석으로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1년 동안 재수했던 슬픔을 잊고 이제 초등학교를 굉장히 행복하게 이제 지내게 됐어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너 참 공부 잘한다 그리고 칭찬해주고, 더더군다나 제 초등학교 4학년 때 제 짝이 누군 줄 아세요? 탤런트 김자옥 씨야. 탤런트 자옥이가 내 4학년 때 짝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4학년을 갔다가 자옥이가 끝까지는 연필로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공부 잘한다고 칭찬해주지 옆에는 미인이 연필 깎아주지, 야 나는 이런 인생이 오래 갈 줄 알았어요. 너무 부러워하지 마. 이게 내 인생의 절정. 그 다음부터 내리막이야. 여기 내가 이 학교에 올 때까지 내리막이었다 다시 올라가는 중이야 이제 지금. 야 그랬는데요, 세상에 행복이 그렇게 오래 안 가요.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제가 5학년 2학기가 되니까 갑자기 온몸에 빨간 반점이 돋아나기 시작하면서 막 몸이 불탄 듯이 빨갛게 변해. 큰 병원에 가보니까 이게 성경에 나오는 혈루병이래요. 피가 한번 나오면 응고가 안 돼서 실핏줄이 터져가지고 온몸이 빨갛게 이렇게, 그러니까 온몸에 멍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의사 선생님, 얘는 오래 못 사내니까 얘는 공부고 뭐고 다 관둬라. 그래서 또 공부를 안 했어요 제가. 그랬는데 그때는 중학교를 갈 때 시험을 봤어요. 요즘 연세가 많으신 분은 아마 아실 텐데. 근데 그 시험을 근데 저는 1년을 놀았단 말이죠. 이제 6학년 2학기가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중학교를 가려니까 공부를 좀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남자 중학교가 서울에 이렇게 서열이 있어요. 경기, 서울, 경북, 용산 이렇게 쫙 이렇게 남자 학교들이 서열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학교로 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 6학년 2학기 한 학기 동안 조금 몸이 이제 좀 나아져서 제가 그 시험 준비를 했어요. 벼락치기로. 근데 그때 국산 사자 이 4과목을 봤어요. 그런데 제가 국어하고 산수는 이렇게 단시간 내에 성적이 날 것 같지가 않아서 사회하고 자연은 외는 과목이니까 이거를 중점적으로 공부했어요. 그랬는데
입학 시험을 보기 한 달 전에 입시 제도가 바뀌었어요. 국어하고 산수만 보는 거로. 제가요, 지금 그 교도소에 가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학년이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입시 때마다 제도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뭐 하여튼 흉흉하게 소문이 돌았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기 아버지 대통령한테 나는 국어와 산수가 좋아요, 뭐 이랬다는 소문이 쫙 돌았어요. 근데 저는 뭐 그걸 믿진 않아요. 내가 직접 들은 게 아니고, 또 그분 자신도 지금 힘든데 뭐 거기까지 가가지고 또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이런 얘기를 그분 때문에 그랬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를 할 수 없는데 그런 소문이 돌았다는 거예요. 물론 저는 다 이거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경기 서울은 못 가고 성적이 안 되니까 몇 단계를, 자존심을 확 꺾고 몇 단계를 낮춘 학교를 넣었는데 거기도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내가 재수를 한다 이랬더니 우리 아버님이 너는 초등학교 때도 재수하고 중학교 때 또 재수하냐? 근데 그때는요, 고등학교 때 시험을 또 봤어요. 3년 있다가 또 봤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3년 동안 공부 열심히 하면 다시 경기고등학교 갈 수 있으니까 가자. 난 안 간다. 근데 우리 아버님이 원서를 2차에다 집어넣었어요. 거기가 저희 아버님이 목사니까 미션 스쿨인 대광중학교에다 집어넣었어요. 대광중학교 아세요? 신서동 로터리. 그런데 제가 그 학교를 다니고 싶겠어요. 이게 지금 세상에 천국을 경험하고 있던 사람인데 거기 내가 다니고 싶은 생각이 없으니까 억지로 가긴 갔는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말 붙이면 전부 다 튀어냈어요. 속으로 야 이 새끼들아, 내가 너희들하고 같이 지낸 사람이 아니야. 내가 어떻게 그때 재수 없어가지고 이상한 병에 걸려서 그렇지, 너희들은 새끼야 내가 제대로만 살았으면 너희들은 한평생 나 못 만날 사람이야 이 새끼들아. 이러고 다 속으로 튕겨내고 교회 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래가지고 교회 가라고 헌금 주면 그 헌금 가지고 만화방에 가서 만화 보고 이러면서 제가 생활을 했어요.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친구가 없어요. 내 인생에 이게 아주 암흑기야. 특히 중학교 때가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라 그러면 이미 내 마음속에 이 분노와 억울함과 막 이 열등감, 좌절감 이런 아주 부정적 감정이 꽉 차 있었기 때문에 아무가 얘기해도 들리는 게 없어요. 예를 들면 선생님들이 오셔가지고 야 너희들 공부 또 다시 좀 더 하면 고등학교 때 다시 좋은 학교 갈 수 있으니까 공부해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그때 얼마나 삐뚤어진 마음을 갖고 있었느냐면요, 선생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게 되면 그걸 그대로 내가 받는 게 아니라 속으로 튕겨냈어요. 여기 지금 혹시 그 중고등학교에서 교편 잡고 계시는 선생님들 계시면 오해하시지 마셔야 돼요. 그때 마음이 그랬다는 거지 제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 선생님들이 공부 열심히 해라 이러면 제가 속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 당신들은 공부 열심히 해서 기껏해서 중학교 선생이나 하냐?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삐뚤어졌으면 저를 위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그 말을 다 이런 식으로 내가 삐뚤게 이걸 다 튕겨냈겠어요. 제가 그러고 살았어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학교 가서는 공부는 안 하고 맨 소설책만 봤어요. 그때 이제 그 의류문화사에서 세계 이 문학 전집이 60권짜리가 나왔는데 제가 공부는 안 하고 그거를 몇 번을 학교 와서 그걸 봤어요. 제가 지금 사용하는 어휘력은 그때 다 얻은 거야.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저를 야단을 치시기도 하고 혼내시기도 했는데 도저히 저를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한 번은 중학교 3학년 이제 여름 정도 요때쯤 됐을 때였어요. 제가 또 우리 친구들은 나가서 이제 클래스메이트들은 나가서 놀고 있는데 저 혼자 그 교실에 앉아가지고 소설책을 혼자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교감 선생님이, 그때는 거기는 미션 스쿨이었기 때문에 교감 선생님이 연세가 좀 많으신 교감 선생님이었는데 이 교감 선생님이 이렇게 복도를 지나가시다가 교실을 우연히 쳐다보니까 제가 혼자 소설을 보고 있으니까요, 교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제가 이렇게 소설을 보고 있다가 갑자기 교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가지고
문을 쳐다보니까 교감 선생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야, 오늘은 재수 더럽게 없는 날에 오늘은 또 교감한테 한 말 듣네. 막 이러면서 이제 속으로는 교감 아니라 교감 할아버지가 와봐라. 내가 말 듣나. 이러고 딱 지금 독 부리고 있었는데요. 교감 선생님에게 가까이 오시니까 인사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감 선생님이 저한테 거의 다 오셨을 때 엉거주춤 일어났어요. 일어나가지고 교감 선생님이 뭐 한마디 하면 또 이제 튕겨내려고 딱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교감 선생님이요. 이게 갑자기 저한테 오시더니요. 저렇게 꼭 그렇게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면, 성렬아, 너 아직도 이렇게 마음이 아프니?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갑자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제가 속에서부터 막 그냥 그 설움과 이런 게 복받쳐가지고요, 교감 선생님 품에 안겨가지고 엉엉하고 대성통곡을 했어요. 어느 누구도 나한테 이런 얘기 해주시는 분이 없어요. 전부 다 뭐 공부 열심히 해라, 기회는 또 있단다, 뭐 너는 머리가 좋으니까 지금부터 해도 된단다, 뭐 되게 이런 소리를 했는데, 그럴 때는 내가 다 튕겨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튕겨내려고 딱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를 안아주시면서, 성렬아, 너 마음이 이렇게 아직도 마음이 이렇게 아프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만 갑자기 소름이 북받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엉엉 이 교감 선생님 품에 안겨가지고 그동안에 쌓였던 이 소름이 겨워서 통곡을 했어요. 한참 통곡을 다 하고 나니까 교감 선생님이 저한테요, 뭐라고 그러시느냐 하면, 성렬아, 분단된 조국 산하를 바라보면서 슬픈 민족의 아들임을 잊지 말아라,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야, 난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이야기가 저는 지금 머리로는 도저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 마음으로는 예 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제가 받아들였어요. 뭔가 이렇게 마음속으로 훅 하고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그대로 제가 예 하고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이제 교감 선생님은 나가셨는데 제가 한동안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정신이 많이 나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갑자기 제 마음속에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내가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갑자기 그 생각이 갑자기 제 마음속에서 떠오르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엄청나게 공부를 했습니다. 만약에 그때 그 교감 선생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물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우아하게 만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제 인생이 그때 그 교감 선생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제 인생이 풀려갔을지, 저는 그때 제는 자포자기하고 어느 누구도 저를 건드리지 못했던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그때 그 교감 선생님의 한 말씀이 완전히 제 인생을 바꾸게 해놨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지금 고려대학교 제가 있는 동안에 우리나라에는 유일하게 고려대학교만 있는 심리학과의 과목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통일심리학이라는 과목이에요. 우리가 보통 통일할 때 이 정치적인 통일, 경제적인 통일, 지리적인 통일 이런 거를 얘기하잖아요. 물론 그거 중요하죠. 그게 돼야 되는데, 그건 또 하나가 아주 중요한 게 남과 북이 심리적으로 통일이 되는 것도 아주 중요해요. 우리보다 먼저 통일이 된 독일 같은 경우에도 제일 어려운 게 동독과 서독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하나가 되는 게 이게 제일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이 심리학자로서 뭘 좀 도울 게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하다가 통일 심리학이라는 거를 해가지고 남과 북이 불필요한 심리적인 갈등을 줄이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2002년도에 제가 우리 대학원 학생들하고 같이 통일심리연구회라는 걸 만들어서 그 과목을 이제 공부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2002년에
이 분단의 이 슬픔을 제일 가까이서 경험할 수 있는 데가 판문점이잖아요.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한 데가 됐잖아요. 그 판문점에 우리 대학원 학생들이랑 같이 견학을 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분단된 이 조국을 바라보면서 통일 심리학에 대한 공부를 하자 하고 마음을 다지기 위해서 거기를 갔었어요. 근데 굉장히 날이 맑은 날이었어요. 그때가 4월 달인데 갑자기 우리 학생들하고 좀 떨어져가지고 저 혼자 이제 자유의 집이라는 데서 이렇게 저쪽을 내려다보고 있는데 하늘에서 꽝 하고 무슨 큰 천둥 치는 소리가 들리더니요. 그때 그 교감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이 또렷하게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성렬아, 분단된 조국 산하를 바라보면서 슬픈 민족의 아들임을 잊지 말아라 하는 소리가 쩌렁쩌렁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교감 선생님이 옆에 와 계신가 하고 돌아봤더니 당연히 교감 선생님이 계실 리가 없죠. 중3 때서부터 그게 벌써 26년이 지난 다음인데, 그런데 그 교감 선생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제 마음속에 그대로 살아 계셨다가 저는 한 번도 의식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는데 제가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교수가 되고 나니까 통일 심리학이라는 걸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부모님들 또는 선생님들이 한 말씀을 해주시는 게 지금 당장에는 효과가 안 나는 것 같아도 이게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효과가 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왜 많은 선생님들이 저에게 잘 되라 이런 얘기를 다 해주셨는데 왜 다른 선생님들의 말씀은 다 내가 튕겨냈는데 이 교감 선생님의 말씀만은 내 마음속으로 훅 들어왔을까요? 그렇죠. 이게 지금 예수님하고 삭개오의 만남, 그 다음에 어저께 제 제자 아버지 어머니가 교편 잡는 제 제자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지금 제 얘기를 들으시고 이게 계속 공통점이 있다는 걸 아셨어요? 그게 뭐예요? 마음속에 있는 돌을 먼저 치워주는 작업부터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그 다음에 들어오는 씨앗이 이게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음에 있는 돌을 치워주기 전에 씨를 자꾸 뿌리기 때문에 이게 힘들다 하는 이야기예요. 이건 우리가 성서에도 나와 있는 비유에 있어요. 예를 들면 똑같은 콩을 옥토에도 뿌리고, 예를 들면 자갈밭에도 뿌리고, 그 다음에 이거를 바위 위에다가 뿌리면 이게 자라나는 모습이 다 다르겠죠. 얘네들은 옥토에 뿌렸으니까 잘 크겠지만 자갈밭에 크는 놈은 물기가 없으니까 아마 이렇게 좀 이런 식으로 클 수밖에 없을 거예요. 바위에 뿌린 놈은 어떻게 되나요? 이건 와서 말라 죽거나 새가 쪼아먹어서 이건 없죠. 자, 그러니까 중요한 좋은 양질의 콩을 심는 거 아주 중요해요. 그러나 콩을 심기 전에 마음의 밭을 옥토로 갈고 해야 돼요. 이해가 되셨나요? 우리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틀린 말씀이기 때문에 자녀가 안 듣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100번 다 옳은 말씀이고 지당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의 마음의 밭의 상태가 그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다면 그거는 마치 자갈밭이나 바위 위에다가 씨를 뿌리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옳은 얘기하는 거 물론 중요하죠. 옳은 얘기하는 거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전에 정지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그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옳은 씨만 뿌리면 얘가 그거를 그대로 이해해가지고 좋은 결실이 맺을 거라고 오해를 하신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우리가 옳은 얘기를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틀렸기 때문에 말을 안 듣는 게 아니에요. 다 옳은 얘기죠. 옳은 말씀이신데 그거가 상대방이 그 말을 받아들일 마음의 아직 준비와 여유가 없을 때
그때 그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그게 마음의 밭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기 전에 새가 와서 쪼아먹거나 아니면 말라 비틀어지거나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게 듣기가 왜 중요한가 이제 아셨죠? 마음의 밭. 그래서 제가 실컷 서름에 겨워서 내 마음속에 있던 이 울화, 이 부정적 감정을 울음으로 다 쏟아내게 한 다음에 이 울음으로 쏟아내는 게 마음 밭을 지금 정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 밭을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한 말씀을 던졌는데 그때는 그 내용이 무언가 하는 거를 내가 몰랐더라도 쑥 하고 제 마음에 들어오는데 뭐가 들어오느냐 하면 내가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마음이 나한테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구나.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일 먼저 대중 설교를 하시거나 한 게 산상수훈이잖아요. 그 산상수훈의 내용을 보세요. 전부 다 감정을 다루는 내용들이에요. 애통하는 사람, 이 목마른 사람, 이런 감정적인 이 상태를 지금 이야기를 하시지 예수님이 지식이 부족한 사람, 공부가 짧은 사람 이런 식으로 얘기를 안 하시잖아요.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방법이에요. 항상 먼저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돌을 치워 주시고 난 다음에 그때 중요한 말씀을 해 주시니까 그 말씀이 굉장히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들을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얘기해도 안 들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이 성경에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오기 바로 전에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 관원의 얘기가 나와요. 그거 다 아시죠? 어느 부자 관원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계명을 다 지키면 된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주 당당하게 제가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느냐 하면 이제 하나 남았다.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네 상이 하늘나라에서 클 것이다. 네가 영생을 얻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랬는데 그 부자 관원이 그 이야기를 듣고 기뻐서 돌아가서 그렇게 했죠. 근심하고 돌아갔죠. 그래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얘기를 우리 자식이 안 듣는다고 너무나 슬퍼하지 말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안 듣는데. 아니 그건 예수님 말씀뿐만 아니라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큰 주제는 뭐예요? 인간이 얼마나 징하게 하나님 말씀 안 듣는가 그거 아니야? 근데 저도 안 듣는 주제에 무슨 우리 애가 안 듣는다고 그렇게 슬퍼할 게 뭐 있어요? 내가 뿌린 대로 거두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마치 그 자녀들한테 공부하라고 혼낼 때 보면 다들 아주 하버드 나온 것 같이 얘기하잖아요. 그것도 장학금으로. 마음에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다는 얘기니까요. 우리가 그거는 아는데 이제는 그 방법을 좀 효율적으로 하시라고요. 모든 게 다 점지 작업을 하셔야 돼.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아직도 모르시는구나. 예수님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실 때 꼭 밥 먹이고 했어요. 아주 이 정지 작업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자녀들한테도 중요한 얘기가 밥도 먹이고 내 얘기를 들을 마음에 여유가 좀 생긴 다음에 이렇게 툭 던져야지 이 얘기를 듣지. 굶기면서 얘기하면 배고픈데 무슨 얘기가 들어와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도 듣기를 먼저 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이걸 해주고 내가 꼭 좀 이 듣기 거북한 얘기를 할 때는 칭찬을 먼저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이걸 하셔야 된단 말이죠. 이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에 편지 보냈는데 보면 사실은 뭔가 약간 좀 이 야단을 칠 내용이 있는데 그 앞에 에베소 교회가 좋은 점을 쭉 이렇게 이 열거하고 난 다음에 마음을 좀 확 열어놓은 다음에 한마디 폭 찌르거든요. 이게 다 이 얼마나 이분들이 뛰어난 상담자들인가 하는 거를 우리가 이번에 성서를 한번 다시 보세요. 굉장히 그 방법이 중요한 거란 말이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너에 대한 화를 풀어주는 얘기를 했어요. 너의 화를 풀어주는. 그런데요, 너의 화 풀어주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도 화 풀고 살아야지. 나도 지금 할 얘기 많은 사람이에요. 내가 속에 화가 꽉 차 있는데 뭐 누구 화를 언제 들어주겠어요? 내 여유가 없는데. 그래서 나도 내 화를 풀고 살아야 돼요. 나도 내가 화났다는 거를 이야기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부터 이거는 듣기 말하기 중에 뭐가 되나요? 말하기야. 나도 말 좀 하고 살자. 이런 얘기 우리 많이 하잖아요. 나도 말 좀 하고 살자. 어? 너만 할 얘기 있는 거 아니야. 내가 할 얘기 없어서 입 다물고 있는 거 아니야. 나도 지금 속에는 잔뜩 내 화가 쌓였어. 그러니까 나도 말 좀 하자. 말 좀. 우리가 이렇게 보통 얘기하잖아요. 나도 말을 좀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말하기도요, 그냥 내가 내 속에 있는 얘기 한다 그래가지고 이게 효과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방법을 잘못하고 그냥 내가 내 속에 있는 화를 이야기하면 오히려 싸움이 커져요. 그러니까 대개의 경우에 내 속에 있는 이야기를 했다가 싸움이 커지는 경험을 많이 하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말 말고 가만히 입 다물고 있자. 이렇게 되니까 말은 안 하고 나는 화병 걸리고 관계는 깨지고 이렇게 되는 거다 이거야. 그래서 말하기도 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속에 있는 감정을 전하는 심정대화에 말하기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사실 이 말하기는요, 듣기를 잘하는 분은 말하기는 저절로 잘해요. 그건 왜 그러냐면 말하기는 듣기의 반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 한 방법을 알게 되면 그 반대는 쉽잖아요. 제가 72년도에 군대를 갔었거든요. 72년에. 그런데 첫째 날부터 이제 그때는 애만소총이라는 굉장히 큰 소총이 있었어요. 이제 그걸 한 자루씩 주면서 이거를 갖다 저녁 때 되면 분해하는 방법을 알려주더라고요. 왜냐면 그 분해를 하니까 맨 처음에 어떻게 하고 어떻게 쫙 해가지고 분해하는 방법을 알려준 다음에 각각의 그 부품들을 전부 다 이제 기름걸레로 이제 다 닦아내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교관이 이제 다시 결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결합하는 방법은 안 가르쳐 줍니다. 그거 아시나요? 결합하는 때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결합은 분해의 역순이다. 실시. 딱 이거. 그러니까 분해하는 순서대로 쫙 놔뒀으니까 결합은 그 반대로 다시 짜맞추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분해하는 법만 가르쳐 주지 결합하는 방법은 안 가르쳐 줘요. 이게요, 듣기를 잘 배우신 분은 말하기는 저절로 돼. 왜냐하면 말하기는 반대니까. 그럼 이제부터 실시. 다 됐어요. 야, 이게요, 이렇게 강의가 쉬울 수가 없어요. 듣기만 잘하면 말하기는 반대로 하면 돼. 근데요, 이게 꼭 한 두 분이 못 알아들어. 그래서요, 그 두 분을 위해서 그러면 조금 더 다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듣기는 이 사람이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듣는 거죠. 그럼 말하기는 내가 하는 거잖아요, 이제. 자, 그러면 반대로 돼야 되는데요. 뭐가 반대로 돼야 될까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얘기하니까 주어가 뭐로 돼야 될까요? 이번에는 나. 이번에는 주어가 나야 돼요. 듣기는 너가 주어고 말하기는 내가 주어예요. 내가. 나는 이렇게 이제 주어가 나가야 되고요. 나는, 그 다음에 듣기는 너는 어떠한 감정을 느끼는구나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 거니까, 내 감정이니까 이번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느낀다가 되겠죠. 느낀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러이러한 감정을 느낀다. 나는 지금 화가 난다. 나는 지금 억울하다. 나는 슬프다. 이렇게 나의 감정을 전달을 하는 거다 이거야. 어? 그런데 여기에 이제 내가 너 때문에, 그러니까 너의 어떤 행동 때문에 이렇게 여기다가 집어넣어 줘야지 훨씬 더 상대방이 정확하게 내가 왜 화가 났는지를 알겠죠. 예를 들면 나는 너만 보면 화가 나. 이렇게 되면 굉장히 황당하죠. 왜 나만 보면 화가 난데 이거 뭐야 이거 내가 뭘 어떻게 했길래 나만 보면 화가 나냐 이거야. 그런데 이렇게 하지 말고 아주 구체적으로 너가 뭘 하기 때문에 나는 화가 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내가 이런 행동을 할 때 저 사람이 이러이러한 느낌이 드는구나 하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한번 또 이제 해보십시다. 저도 딸을 저는 아들, 딸, 아들 이렇게 자녀가 셋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아들, 딸 걔네들은 다 이제 결혼을 했고 이제 막내 아들만 지금 이제 결혼 안 하고 있는데 이 딸이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이제 그렇게 되면 늦게 들어오면 좀 걱정이 많이 되지 않아요, 아버지가? 이제 딸이 나갈 때는 야, 좀 일찍 다녀라 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 일찍 올게요. 그러고 나간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 딸이 일찍 오겠다고 그러고선 계속해서 1시나 돼야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루는 기다렸어요, 거실에서. 자, 그런데 지금 새벽 1시쯤이 됐는데도 아직도 안 들어오는 딸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지금? 예? 걱정, 불안, 또 미워? 아니,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그 집 얘기하지 말고 농담이에요, 농담. 밉죠? 왜 미워요? 내 말이 말 같지 않냐? 그러니까 무시당한 거 같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밉죠. 또 이게요, 상담을 잘 공부하시려면 감정을 세분화해야 돼요. 되게 이제 우리가 상담을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이 학생들에게는 이걸 갖다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감정을 잘게 썰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크게 얘기하면 감정은 두 덩어리예요. 좋다 나쁘다. 그러나 좋은 것도 굉장히 여러 가지죠. 싫은 것도 여러 가지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요즘에는 뭐 다 이제 우리 휴대전화가 장착돼서 나오는 카메라가 굉장히 좋으니까 그런 광고를 안 하는데 옛날에 휴대전화에 카메라가 달려 나올 때는 우리 휴대전화에 있는 카메라는 몇백만 화소입니다. 뭐 이런 거 광고 크게 있잖아요. 화소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정확하게 찍히죠. 응?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화소가 많으냐 안 하느냐 하는 거는 사진이 작을 때는 표가 안 나는데 이거 확대해 보면 금방 표가 나죠. 그러니까 화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정확하게 찍히는 거로 우리가 감정을 세분하게 자르면 자를 수 있을수록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을 정확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감정을 정확하게 느끼는 훈련을 자꾸 시켜야 되는데 보통 이 전문적인 상담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에피소드를 하나 주고 난 다음에 그 주인공이 느끼는 감정을 20가지를 골라내라 그래. 이거 맨 처음에 엄청 어려울 것 같죠? 이거 자꾸 하다 보면 20가지 금방 나옵니다. 그게 이렇게 자세하게 이 감정을 쪼개가지고 느끼는 훈련을 해야지 좋은 상담자가 되는데 뭐 이게 지금 3개만 나왔어도 굉장히 많이 나온 거예요. 나는 한 4개 정도 나올 거라고 기대했는데 3개만 나왔어요. B 플러스야. 그래도 괜찮아요. 자, 그런데 이제 딸이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는데 1시쯤 넘어서 이제 들어왔어요. 자, 그럼 되게 1시쯤 돼서 이제 들어오는 딸을 기다리고 있다가 딸이 이제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럴 때 되게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네? 지금 몇 시야? 또
뭐 하다가 이제 와? 또 하던 대로 해요. 자꾸 그 정답 내려고 그러지 말고. 너 제정신이냐? 그렇지. 이제는 좀 제정신 다뤄가지고 제대로 나온다. 또 하나만 더 하십시다. 4개 중에 고르는 게 우리가. 이놈 자식이 그 다음에. 응? 이놈 자식 다음에. 그냥 이놈 자식 그거만 해요? 아예 들어오지 마. 야, 아주 굉장히 더 아주 느낌이 확 와 닿는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게 이제 아버지가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여기 그 말하기는 너가 아니라 나를 주어로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세 가지 말의 기본적인 공통점이 뭔가요? 주어가 다 너예요. 너 지금 몇 시냐? 너 지금 뭐 하다 이제 오니? 너 지금 제정신이냐? 다 주어가 너예요. 너. 자, 지금 이 아버지가 정말 알고 싶은 게 지금 몇 시인지 알고 싶어요? 너 지금 몇 시냐? 이 집이 굉장히 좀 피난한 집이라 시계가 하나 있어 지금. 근데 이 딸이 가지고 나갔어. 이 아버지는 딱 시간 맞춰서 자야 돼. 근데 이 딸이 시계를 갖고 가는 바람에 몇 시인지 몰라가지고 잠을 못 자고 있어 지금. 기다리고 있다가 딱 들어오자마자 너 지금 몇 시냐? 1시예요. 아 그러냐? 그럼 난 벌써 2시간 지났네. 그리고 빨리 지금 들어가서 자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정말 알고 싶은 게 딸이 지금까지 뭐 하다 왔는지 그게 아주 굉장히 궁금해요. 물론 제정신인지 아닌지 알고 싶어요. 야, 근데 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화가 났다고 얘기하지. 응? 그럼 화가 났다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이게 우리가 말을 제대로 못한다는 뜻이에요. 말을 제대로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화가 나요. 그러면 나는 화가 났다 지금. 그죠? 왜 화가 났어요? 네가 늦게 들어와서. 그러니까 야 네가 늦게 들어와서 내가 지금 화가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다 이거야. 그런데 이때 딸이 아니 내가 늦게 들어왔는데 왜 아빠가 화가 나?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주면 돼요? 호적 파주면 되지. 이거는 뭐 부녀지간임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니까. 그럼 뭐 화가 나고 말고 할 게 뭐 있어요? 그냥 이건 이제 호적 파주면 되는 거지. 또는 야 네가 늦게 들어와서 아빠가 걱정했다. 이렇게 내가 걱정한 거야.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딸이 아니 아빠가 왜 걱정해?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오히려 자기가 늦게 들어왔는데 걱정 안 하고 먼저 들어가서 주무시는 아빠보다 내가 늦게 들어왔 때까지 기다리시고 걱정해 주시고 화가 나시는 아버지가 훨씬 더 좋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몇 시야? 하고 물어보면 딸이 갑자기 들어오다가 아빠가 지금 몇 시냐? 그럴 때 1시 15분이에요. 알고 보면 넌센스죠. 지금 이 표현은 전혀 본심이 안 들어가 있어요. 이게 사리 대화의 말하기예요. 이거는 심정 대화의 말하기는 내 마음을 이야기를 해야 돼요. 내 마음을 이야기를. 그리고 그 마음이 구체적으로 너의 어떤 행동 때문에 내가 이랬나 하는 거를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머니가 자녀들한테 저녁 때 이 맛있는 거를 좀 해주려고 슈퍼에 갔다가 들어오니까 그 동안을 못 참고 자녀가 지금 텔레비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어머니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응? 공부 안 하고 텔레비 보고 있는 이 자녀를 봤을 때 어머니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네. 그렇죠. 하여튼 웅성웅성 그렇겠지. 그 여러 가지 마음 속에 화도 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허탈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대개의 경우에 이때 딱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너 왜 텔레비 보냐? 이런 식으로 너 왜 공부 안 하고 텔레비 보냐? 다들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식이 있다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당연히 나 조금 전까지 공부하다 지금 텔레비 보고 금방 봤어.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네가 뭐 금방 텔레비 보냐? 너는 엄마가 슈퍼 갈 때마다 텔레비 보더라. 그럼 얘가 또 반성해요? 엄마는 왜 내가 텔레비 볼 때마다 슈퍼 가? 밤새껏 토론해봐야 결론이 안 나요. 이게 다 사리대화로 말하기를 해서 그래요. 사리대화로 말하기는 내가 모르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를 얻고자 할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내 감정을 전하기 때문에 사리대화로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이 내 감정을 전하셔야 돼요. 내가 솔직하게 진솔되게 내 감정을 전해야지만 상대방이 나의 마음을 알아듣고 내가 늦게 들어오면 아버지가 한편으로는 걱정하시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화가 나시는구나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대화를 할 때 내가 느끼는 감정을 직접 표현하는 것은 오히려 싸움이 날 거라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애둘러서 너 왜 자꾸 이런 식으로만 물어보는데 그거는 듣는 사람도 다 알고 있어요. 지금 물어보는 게 정확하게 그걸 알고 싶은 게 아니라 나를 비난하는 거라는 거를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감정이 상하는 거예요. 이게 어저께 우리가 듣기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저 상담의 초보가 반만 배운 사람들이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계속해서 상대방이 똑같은 얘기를 해도 계속 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와서 질문을 해요. 이거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이거 내가 들어만 줘야 되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상담의 반만 배워서 그래요. 듣기만. 말하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듣기는 말하기를 하기 위한 정지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 마음을 알고 있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야지 내가 하는 이야기를 곡해 안 하고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듣기라고 하는 거는 말하기를 하기 위한 정지 작업을 해두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말을 하고 싶은 게 있으시면 듣기부터 하셔야 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앞에 있는 이 정지 작업을 안 해요. 그리고 돌직구를 때려. 그러니까 상대방이 반발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는지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고 왜 나한테 비난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감정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더 멀어져 가는 거예요. 이 같은 내용이라도 이거를 머리로 듣는 거하고 마음으로 듣는 거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어느 부인이 남편하고 20년을 살았는데 너무나 그동안에 산 게 힘들어서 이제는 내가 이 결혼 생활을 끝내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친구가 한번 같이 가자. 그래서 이런 이제 강의를 한번 들으러 왔어요. 근데 이 강의를 가만히 듣다가 내가 마지막에 이래저래 이혼을 할 방에는 한번 새로운 거라도 시도라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남편에게 말을 했어요. 당신 앞으로 열흘 뒤에 내 생일인가 알지? 그랬더니 남편이 알지. 그러면 그날은 내가 원하는 생일 선물을 줄 수 있어. 지금 이 남편이 깜짝 놀랐어요. 20년 동안 부인이 생일날 선물 달라고 그래 본 적이 없는데 그날은 선물을 달라고 그러니까 남편이 줄게. 뭐가 필요해? 그랬더니 이 부인이 그날
당신의 시간 2시간만 나한테 좀 줘. 그게 내 원하는 선물이야. 그랬더니 남편이 있다가 무슨 크게 보석 사달라는 줄 알고 내심 떨었는데 2시간을 달라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남나 돌아가는 건 시간이야. 2시간 내가 줄 테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 그날은 좀 일찍 들어와. 그래서 알았다. 그날 내가 일찍 들어간다. 그리고 들어갔어요. 이제 생일날이 돼서 남편이 일찍 들어왔어요. 저녁을 같이 먹고 난 다음에 부인이 이제부터 2시간, 당신의 시간 2시간은 내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되지? 그랬더니 그래. 이제부터 2시간은 당신이 마음대로 해봐. 그랬더니 이 부인이요. 이제부터 내가 당신하고 20년 사는 동안에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할 테니까 당신은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내 얘기 들어. 왜냐면 이제 2시간, 4시간이니까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내 얘기 들어. 그랬더니 남편이 해봐. 내가 듣고 있을게. 그래서 이제 이 부인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 연애할 때 한 번은 중국집을 갔는데 내가 짜장면을 먹겠다 그랬더니 당신이 이 집은 짬뽕이 맛있다고 짬뽕 시켰지. 이 남편은요 엄청나게 뭔가 지금 자기가 뭐 잘못한 거를 지금 얘기할 줄 알고 또 긴장하고 있었는데 이게 중국집에 가가지고 짜장면 시켜 먹겠다 그럴 때 짬뽕 시킨 것 때문에 뭐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당신 우리 연애할 때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을 안 시키고 짬뽕 시켰다는 것 때문에 이러는 거야 지금? 하고 한심하다는 듯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부인이 있다가 너 아무 소리 하지 말라 그랬지. 2시간은 4시간이니까 들어 그냥. 그러니까 남편이 알았다. 그리고 속으로 좀 언짢지만 약속을 했으니까 그래서 속으로 2시간만 지나봐라 이놈의 편네 그냥. 그러고 있는데 이번엔 그 다음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 신혼여행 갈 때 내가 제주도 가고 싶다 그랬더니 당신이 신혼여행은 해외로 가야 된다고 태국으로 갔지. 그러니까 남편이 또 올라왔어요. 서울 시내에 있는 사람 다 붙잡고 물어봐라. 제주도 간 거하고 태국 간 거하고 어디가 잘 간다고 그랬는지. 그랬더니 부인이 있다가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지. 내 얘기하는데 2시간은 4시간이니까 끽소리 말고 들어. 그게 알았다. 자, 그리고 부인이 쫙 그동안에 자기 마음속에 담아뒀던 이야기를 쭉 했어요. 그런데 한 1시간쯤을 듣고 나니까 이 남편의 마음속에 뭔가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잠깐만 내가 당신 얘기를 1시간 계속 듣고 있다가 보니까 마음속에 지금 뭐가 떠올랐는데 이거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이거 하나만 좀 확인을 해봐. 그러니까 부인이 있다가 뭔데? 그랬더니 당신이 지금 쭉 얘기를 하는 걸 듣고 보니까 당신이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내가 당신의 의견을 번번이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무시당했다는 느낌이 들었다는 거야 그동안에? 응? 그랬더니 부인이 그 얘기를 듣고 그거 알아내는데 20년 걸리냐. 이 남편은 처음으로 부인의 얘기를 심정대화로 한번 들어봤어요. 자, 이게 지금 이 남편은 처음에는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느냐 하면 중국집에 가서 예를 들면 짜장면을 먹고 싶다 그랬는데 여기에 지금 짬뽕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짜장면을 시켰는데 짬뽕을 시켰다고 이것 때문에 20년 동안 마음속으로 이거를 간직하고 살았다 이렇게 머리로 생각을 하면 부인이 굉장히 속이 좁은 여자같이 느껴지죠. 아니 그게 뭐 20년 동안이나 그걸 간직하고 있을 일이냐 이거예요 그게. 또는 아무리 봐도 해외로 신혼여행 간 게 100번 잘했지 제주도 간 거보다. 그런데 제주도 가자고 그랬는데 이거를 해외로 신혼여행을 갔다고 이거를 20년 동안이나 마음속에 이거를 꼭 가지고 있는 부인이 굉장히 속이 좁은 여자로 생각이 되겠죠. 그런데 이거를 지금 마음으로 심정 대화로 들으면 짜장면을 먹겠다고 그랬는데 짬뽕을 시켰을 때 느낌이 뭘 것 같아? 마음이 왜 내 의견을 무시하지? 내가 제주도로 가고 싶다 그랬는데 왜 내 의견을 묵살하고 왜 자기 마음대로 해외를 가지? 이 상황이 반복되니까 이 부인은 지금 마음속에 쌓이는 화가 뭐예요?
번번이 남편이 자기를 무시하는 거야. 그래서 더 이상은 내가 무시당하면서 살고 싶지 않다는 거야, 이제는. 이게 이 부인의 마음속에 있는 이 감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일한 이야기나 사건을 심정 대화를 하면서 마음으로 그거를 한번 느껴보는 거하고 머리로 그거를 이해하는 거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차이가 뭔지 이해가 되셨어요? 지금 이 부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왜 나를 무시하느냐는 거예요. 왜 나를 무시하느냐. 나는 더 이상 무시당하고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이 부인한테는 짬뽕이냐 짜장면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무시당한다고 생각한다는 게 이게 진짜 힘든 거지. 그런데 이 남편은 머리로 세상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인이 느끼는 이 감정을 이거를 같이 공감을 못 해주는 거, 그게 이 집 부부의 가장 큰 문제다 이거예요. 제가 부부 상담을 하면서 이 남편과 부인이 오면 거의 대부분이 똑같아요. 머리로 세상을 사는 사람하고 이게 마음을 나누지 못해서 답답한 사람하고 사는 거야. 그런데 그것이 부부건 가족이건 아니면 교회이건 간에 어떤 대화를 해야 돼요? 심정 대화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심정 대화를. 그래야 그 사람을 깊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이 시중에 돌아다니는 말 중에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게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여자의 마음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서양 애들은 뭐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다 뭐 이렇게밖에는 이해를 못 하는데 우리 그 한국계는 여자의 마음 하면 5, 6월에 여자가 한번 한을 품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지금 서리빨이 내린다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는 그래도 이해를 해야지 그 여자의 마음을 좀 이해했다고 볼 수 있어요. 이거 5, 6월이면 지금 아니야? 이거? 음력 5, 6월.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에어컨이 나오고 이러니까 이게 그렇게 이제 시원하게 지낼 수 있지만 우리 에어컨이 없을 때는요. 우리가 한여름은 어떻게 났어요? 이 한 품고 죽은 여자들을 방송국에서 불러가지고 이 남양특집 시리즈를 하면서 이렇게 이 머리 풀고 이쪽에서는 침 흘리는 여자들 나와가지고 이 귀신 나오면 우리가 으시시 해가지고 한여름에 우리 조상들은 이 한 품고 죽은 여자들을 불러내면서 한여름을 보냈잖아요. 요새는 에어컨이 발달돼가지고 이제 방송국에서 안 불러줘요 이제. 자, 그런데 이거 말고 요거에 짝이 되는 이야기가 또 있는데 그거 아세요? 이게 지금 다들 한 품고 살기 때문에 그 반대에 뭐가 있는 걸 몰라. 우리나라 속담에 뭐가 있냐면요. 5, 6월에 여자가 정을 품으면 한을 품는 거 반대야. 이제 사랑을 정을 품으면 절간에서 새우젓 얻어다 준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거 들어보셨어요? 참 삶의 질이 이해가 된다. 똑같은 5, 6월에 절간에는 새우젓이 없겠죠. 제대로 된 절이면. 그리고 일반 보통 민가에도 5, 6월에는 새우젓이 없어요. 이게 다 떨어진다. 6월이 되면 새우를 다시 잡아요. 그래가지고 새로 잡은 6월 달에 잡은 새우로 만든 젓이 육젓이야. 이제야 좀 이해가 되시나 보다. 그러니까 5, 6월에 여자가 정을 품으면 절간에서 새우젓 얻어다 준다는 얘기는 여자가 한번 마음을 먹으면 불가능 곱하기 불가능을 한다는 얘기야. 아, 대단하죠. 그런데 한을 품고 상담을 시작했던 여성이 상담이 끝날 때는 정을 품고 집에 빨리 가서 새우젓 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바꿔주는 게 상담이야.
이게. 그게 어떻게, 그 키가 뭐예요? 그러니까 제가 심리학을 해가지고 덕본 건 뭐냐면 집에서 내가 새우젓 얻어먹고 산다는 거야. 표정이 벌써 새우젓 먹는 사람 표정이 나오잖아요. 그러니 밖에 나가서 아무리 다른 사람한테 존경받는다고 하더라도 집에 가서 서리빨 먹고 살면 그게 뭐가 행복하겠느냐고요. 그런데 여기서 일로 가는 방법이 뭐냐 이거예요. 이 키가. 그게 이 한을 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화를. 이 화를 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여성의 본심이, 이것도 꼭 여성이라고 얘기할 것도 없어요. 우리 인간의 본성이 다른 사람한테 잘해주고 싶어요? 아니면 미워하고 싶어요? 잘해주고 싶은 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잘해줄 때 우리도 행복해요. 그런데 중간에 화가 나기 때문에 이거를 안 하는 거야, 지금.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람이 원래가 사람이 나빠서 이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원래 본성은 나쁜 사람이 없어요. 다 다른 사람에게 잘해주고 싶고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데 화가 나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밑으로 눌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화를 풀어주면 당연히 밑에 있는 이 잘해주려고 하는 감정이 올라오는데 우리는 이 화를 풀어주려고 하는 노력을 하기보다는 왜 잘해주려고 하는 마음이 너는 없니? 하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이웃이 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방법은 뭐예요? 그 사람의 마음속 깊은 데에 있는 이 본심을 건드려 주는 거다 말이죠. 사마리아 지방의 수가성의 여인을 만났잖아요. 그 수가성의 여인이 그 당시에 유대 법으로는 참 잊기 어려운 여성이죠. 결혼을 4번, 5번을 했다는 게 그게 그 당시에 여성이 주체적으로 남편하고 하다가 이혼하고 또 다른 남자 만나가지고 4번, 5번 결혼을 했겠어요?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도 어쨌든 5번, 4번 남편이 바뀌었다는 거는 남편한테 버림을 그만큼 받았다는 얘기예요. 본인이 주체적으로 남편을 바꿔갔다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한 유명한 얘기가 네가 나한테서 앞으로 얻게 될 그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이란다. 네 마음속에는 사실은 남자를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하고 물꼬를 터주니까 그 동네 사람들한테 비난받던 이 여성이 예수님한테 뭘 여쭤봐요? 어디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이게요, 행실이 나쁜 여자가 가지고 있는 의문이 이런 의문이 나올까요? 아니에요. 굉장히 본질적인 의문을 가지고 지금 그게 해결이 안 돼 있는 여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들이 재미가 없으니까 여러 번 이 부인을 버렸을지는 모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보통 여자들처럼 남편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사근사근 남편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는 게 아니라 남편을 만나가지고 우리는 어디에다가 예배를 드려야 되지? 뭐 이렇게 물어보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걸? 그러니까 또 남편이 버리고 해서 결국은 지금은 결혼도 안 하고 또 남자하고 같이 살고 있는 상태가 됐잖아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네가 원래가 가지고 있는 질문은 그게 아니다라는 걸 아는 거죠. 겉으로 드러난 이 행실이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본질적인 문제, 어디서 예배를 봐야 되고 누구에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아주 신앙의 본질을 얘기해 주잖아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자기가 지금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대접받고 있는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대낮에 물길로 왔다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동네에 뛰어가가지고 내가 정말로 주님을 만났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얼마나 크게 변화가 돼요. 만약에 이때 예수님이 여기는 사마리아고
얘는 사마리아 여자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하고 얘기를 안 한다. 그 당시에 관습이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만약에 이 여자를 지나쳤다면 이 여자는 구원 못 받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에는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인지 이 사람이 여잔지 남편이 많은지 적은지 이건 하등의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의 깊은 데 있는 그 본심을 보시는 거니까요.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듣기와 말하기가 바로 이렇게 마음을 움직여주는 건데, 그 돌반에 있는 애들도 공부를 잘하는 게 좋다는 거 다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성적이 오를지 방법도 알고 있으면서도 왜 안 되느냐 하면 마음이 움직여야 되는데 마음이 움직이지를 않아서 그래요. 마음이 움직인다는 게 감동이 돼야 되는데, 감동이라고 하는 게 한자로 이렇게 쓰잖아요. 이 동자는 움직일 동자죠. 영어로도 감동을 뭐라 그래요? 감동받았다는 게 무빙이거든요. 무빙은 무브는 움직이다, 이사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움직이는 것이 감동이 일어나는 건데, 여기도 움직일 동자가 있고 영어도 무빙이니까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감정이 이런 뜻이잖아요. 감정이라는 이 뜻은 요게 여기까지는 함자거든요. 이 함자는 함께라는 뜻이고, 요거는 마음심이에요. 내 마음이 너에게 움직이려면 제일 기본이 너와 내 마음이 함께 하나가 돼야 돼. 그래야지, 너와 내가 마음이 함께 하나가 돼야지 내 마음이 너에게로 가고 너의 마음이 나에게로 움직여 와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감동이라는 뜻이 영어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그만큼 감동이 돼야 되는데, 감동이 되려면 내가 너의 마음을 헤아려 주고 내 마음이 너의 마음하고 같다, 내가 네 마음을 알아 하는 게 먼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과 네 마음은 따로 있으면서 내가 보니까 너는 이래 하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변하지가 않는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 조상들은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하면 역지사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정말 내 마음을 못 알아주게 되면 우리가 답답하면 너 한번 내 입장이 돼봐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 마음을 나누는 심정대하라 이거죠. 역지사지. 남편에게 뭐라고 얘기하기 전에 남편의 마음부터 한번 헤아려 보시라는 거예요. 부인에게 뭐라고 얘기하시기 전에 부인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시라는 거죠. 그래야 왜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왜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할까? 하는 거가 이제는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이해를 한다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똑같은 얘기인데요. 영어로 얘기를 하면 이해한다는 게 understand잖아요. understand는 under하고 stand가 합성어인데 이거는 어디 밑에라는 뜻이고 이거는 서다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누구를 이해하려면 그 사람 밑에 가서 서야 돼요. 그 사람 밑에 가서 선다는 거는 그 사람하고 같은 입장에서 한번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understand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는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려 보기 전에 내 입장을 전달하는 거죠. 내 입장을. 그래서 마음과 마음이 통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벽이. 그래서 계속해서 한을 그대로 가지고 있게 되는 거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 부부 간에 이거 누가 먼저 이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될까요? 누가 먼저? 대개 경우에 우리는 저 사람이 변해야 돼, 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부부
갈등이 있어서 상담받으러 온 사람의 거의 열이면 열이 내가 문제가 있어서 우리 부부가 잘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이 사람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만 변하면 우리 집은 절대로 문제가 없대요. 그런 집은 절대로 안 변해요. 물론 상대방이 10 중에 8을 잘못했고 나는 2를 잘못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8을 잘못한 이 사람이 변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잘못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절대 안 변해요. 왜 안 변하냐면 변할 만한 아직까지 마음에 힘이 없어서 못 변해요. 그러면 누가 먼저 이거를 변할 수 있느냐 하면 마음에 힘이 그나마 센 사람이 먼저 변해야 돼요. 그 사람이 2개를 잘못한 사람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소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마중물 효과라고 불러요. 마중물 효과. 요즘에는 그 집에 그게 펌프가 없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는 집집마다 이 펌프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 펌프가요, 쓰고 난 다음에 얼마 있으면 물이 다 이렇게 말라가지고 아무리 해도 이게 물이 안 나옵니다. 그럴 때는 바가지로 물을 한 바가지 이렇게 끼얹고 이거를 하면 이게 지하수하고 통해가지고 그때부터 물이 나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이때 한 바가지 붓는 물을 뭐라고 그러죠? 마중물이라 그래요. 누가 먼저 마중물을 붓느냐의 싸움인데 부부간에 갈등을 하면서 저한테 오는 사람은 서로 자기가 먼저 안 부어. 이 인간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싸매요. 내가 먼저 마중물을 붓고 화해하는 게 나아요? 아니면 이 사람이 먼저 변해야 된다라고 계속 그러면서 계속 싸우고 있는 게 나아요? 조금이라도 더 마음이 강한 사람, 조금이라도 더 성숙한 사람이 먼저 마중물을 부어야 돼요. 우리 성서에 구약에 나오는 여러 그 왕 중에 제일 지혜로운 왕이 솔로몬 왕이잖아요. 이 솔로몬 왕은 그래서 이 지혜의 상징이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무슨 뭐 솔로몬 학원도 있고, 제가 살고 있는 동네는 뭐 솔로몬 독서실도 있어요. 이 솔로몬이 아무리 지혜스럽다고 그래도 이 대한민국에서 자기 이름이 이렇게 널리 쓰일 줄은 아마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왜 지혜스러운 왕이 됐냐면 하나님한테 지혜를 달라고 구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지혜라고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 이게 히브리 원어는 무슨 뜻이에요? 이게 듣는 마음이에요. 솔로몬이 하나님한테 구한 거는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왜 이게 듣는 마음이 지혜로 번역돼서 우리한테 성서에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원래 히브리 원어로는 듣는 마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요? 남의 마음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남의 마음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데 우리는 정확하게 뭔가 교훈을 말해주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착각을 해요. 진짜 지혜스러운 사람은 상대방의 마음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에요. 솔로몬은 이 지혜를 가졌기 때문에 한 아기를 두고 가짜 엄마와 진짜 엄마의 마음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았기 때문에 진짜 어머니를 찾아줬어요. 만약에 이 솔로몬이 겉으로 표현된 어머니들의 말만 들었다면 진짜 어머니 못 찾아줬겠죠. 그런데 이 솔로몬은 진짜 어머니의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진짜 어머니를 구별해냈다는 거예요. 이 지혜롭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사리 대화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심정 대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심정 대화의 듣기 말하기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삭개오한테 이 예수님이 얼마나 듣기를 잘하시는 분인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해드렸죠. 그런데 예수님이 얼마나 말하기를 잘하시는 분인가,
그리고 이 말을 잘할 때 상대방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는 거를 아주 중요한 건데, 이거는 내일 이게 아주 또 결정판인데, 예수님이 얼마나 말씀을 진짜 진솔하게 잘하시는 분인지,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사람이 변하는지 하는 것을, 베드로가 변하는 이 과정을 한번 예수님과 만나서 베드로가 변하는 과정을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는데, 이게 우리가 이번에 4일 동안 한 거의 결정판이에요. 내일 안 오시면 3번 한 거가 꽝이야. 그러니까 내일 꼭 오셔야 돼요. 자, 내일 다시 뵙도록 해요. 네, 고맙습니다.